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금요일이 전 제일 좋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주 5일 근무하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하던 시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서울 시내 뜨문뜨문 시작한 텃밭이 바야흐로 국가의 주요 사업이 됐던 거죠. 일부 시민단체의 생태도시와 농민단체의 도시농업 주장이 정부 시책에 반영됐던 겁니다. 서울에서 농업을, 어쨌든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였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서울 시내를 많이 다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벙커원이 있는 해화동에서 청계천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주차장 크기의 텃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2011년 이른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가, 예비 후보죠, 서울의 귀한 땅을 텃밭으로 놀리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은 다시 삽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텃밭의 법률적 근거도 약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겠다면은 도시농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텃밭 육성한다고 했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는 없고 쿠바 같은 특수 경우를 제외하면 텃밭에서 의미 있는 분량의 농산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뭔가 농산물을 자급자족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태도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노는 땅마다 고층 빌딩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아니면 텃밭과 공원들을 배치하면서 점차적으로 생태 건전성을 높이는 게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서울 시민이면 제대로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한 이명박 씨의 삽질을 또다시 서울 시내 삽질을 처발라서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반대합니다. 생태 친환경이 되면요, 이제 더 집값 올라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 다시 튼다고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저는 가끔 이런 꿈을 꿉니다. 국민 TV, 그러니까 뉴스케이뿐만 아니라 본격 드라마를 방영하는 그런 꿈을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조합원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출자금도 적고 해서 TV 드라마를 방영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TV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뉴스K 다음 프로로 드라마를 선보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일단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다면 TV 드라마, 지상파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TV 드라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동자 국민TV, 뉴스K에서는 방송 제작 인력 선발합니다. 분야는 영상 편집, AD, 그리고 TV 부조 CG, 컴퓨터 그래픽 담당,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 스튜디오 카메라맨 등인데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은 조합은 아니라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미래동자 국민TV 방송 제작 인력 선발 공고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분 그리고 특정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정언론 국민TV, 제가 꿈꾸는 TV 드라마 제작 한 발이라도 땡기려면은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뉴스K 더 보완하고 더 탄탄하게 만들고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 토론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나 JTBC 종편들 중에서 돈 제일 많이 쓴다는 JTBC도 드라마에 투자해서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TV라면은 JTBC나 KBS, MBC가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정치, 시사 드라마를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원 되시면은 그 꿈 땡기집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조합원 가입 원스톱으로 됩니다. 인터넷 사용 난 못해 하시는 분들 미래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0구자 50만원 정지하시면서 라디오 비평 때 꼭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 양상신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양상신 조합원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미래는 밝습니다. 이제 본격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뻔뻔스럽게도 물론 기초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어느 것이 지고지선한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이 아니지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이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그리고 기초공천 폐지를 누구보다도 외쳤던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든 정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기초공천 폐지를 하자고 작년에 떠들어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공천 안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솔직히 그리고 새누리당 빨아주고 있는 친박 친여 언론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안철수의 기초공천 폐지 철회를 욕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국일보가 사설로 이제 이런 싸움은 어제로 끝내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3.4%가 공천 철회 입장을 지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는 두 개의 룰 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무공천 논란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3명의 여야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공약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권 예속화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정당 정치에서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곧 정당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무공천 방침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지만 장기간의 소모적 정쟁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먼저 철회한 새누리당을 향해 불신 정치의 표본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면서 무공천이 새정치란 주장을 최대 명분으로 통합신당인 새정치연합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보름여 만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스스로 접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야당 성향의 예비 후보자들도 탈당과 입당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해야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네. 새정치연합 지도부, 즉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 안철수의 새정치, 안철수 신당이라고 합시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기초공천 표지, 약속 이행이라는 그 자체가 코미디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두 정당이 합치는 데 대해서 다른 명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제민주 복지 공약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약속 이행 포기를 오히려 명분으로 걸었으면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기초공천 폐지라는 것은 사실 정당의 문제일 뿐 국민들 실생활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피부에 와닿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걸 내걸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김한길과 안철수 응당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당론 번복을 놓고 새누리당이 비난을 퍼붓고 나서는 것은 그리고 새누리당을 그야말로 쪽쪽쪽쪽 빨아줬던 친박 언론들이 비난을 퍼붓고 나서는 것은 볼성사나운 정도를 넘어서 정말 후한무치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새누리당이고 박근혜입니다. 특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튼 이제 기초공천 하느냐 마느냐 여야 불필요한 논쟁은 접고 다만 마음속 깊이 그 책임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이 점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제 온전한 선거체제로 전환해서 정책과 인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무공천 논란의 발단이 됐던 정당공천에 따른 중앙정치의 예속한 문제는 앞으로 여야가 시간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빕니다. 한국일보 사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기양신문 우석근 교수의 텃밭을 위한 변론이라는 칼럼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조합원 숫자를 늘려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뉴스K 4월 1일 첫 방송하고 나서 그야말로 수백 명이 조합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000명 가입, 이제 오늘 좀 1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조합원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합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주변에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KUKMIN.TV 자유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은 19명째 자기 지인에게 미디어협동조합 가입을 독려했지만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면서 실망의 글을 올린 것도 봤는데요. 예,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많이 있습니다. 5천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이제 24,000명 조합원에 가입한 것 뿐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모자리 일이라니까 모자리 일이겠죠? 배농사. 발음도 잘 안 되네. 반나절 일하고 4만원 번 거에다 보태가지고 항구자 정지하시겠다는 스누피님 감사드립니다. 예. 스누피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해도 모자라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이 늘지오는 어디 갔나? 라는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의 공약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매력적이었다. 박 후보는 대선 한 달 전인 2012년 11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완성된 공약을 처음 선보였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청년들과 함께 말춤을 추며 등장해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늘지오 공약이 돋보였다. 늘지오란 새 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더 올린다는 뜻이다. 새 일자리는 늘린다는 뜻에서 늘, 그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킨다는 뜻에서 지, 그리고 일자리 질은 올린다는 뜻에서 오 해가지고 늘지오 공약 내세웠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내세워서 대국민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된 지 1년 지났습니다. 그간 경제민주화 복지 관련 공약은 일찌감치 흐지부지하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늘지오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 지금까지 늘지오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대선 한 달 전에 2012년 11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말춤을 추면서 젊은 이들에게 표를 구걸하던 때 그때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런 방구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 관료들 입에서 쑥 들어간 지도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늘지오 공약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지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통계청이 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자료다.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동안의 고용 성적표인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평균으로 취업 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만 9천 명이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용률도 58.8%로 1.1%포인트 높아졌다. 언뜻 보기에는 고용 대박이다. 그러나 토파보면 빛 좋은 개살구란 느낌이 든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취업자 점검 추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개인사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는 50살 이상 취업자가 53만 명이나 됩니다. 무려 늘어난 일자리의 74.2%나 됩니다. 50살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 40, 50대 취업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양적으로는 확대가 됐지만 질적으로는 악화된 거예요. 이미 경쟁이 치열해 부가가치가 낮아진 업종에서 그것도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중심으로 고용 확대가 이뤄진 때문입니다.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 사정은 양적으로도 바닥입니다. 올해 1분기 20살에서 29살의 청년 고용률은 56.7%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8.3%이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 1분기 9.7%로 치솟았습니다. 봄은 왔지만 청년층의 취업 전선은 외환위기 때만큼 빙하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20살에서 29살 된 젊은이들 일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줄 반듯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양적 확대만 치우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공약,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더 올린다는, 즉 마지막 일자리의 질을 더 올린다는 것이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널지어 공약을 주둥아리에 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없는데 고용이 늘어난다면은 그 고용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난해 3% 경제 성장률에 취업자 수가 38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성장률 1%포인트당 12만 9천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증가폭이 훨씬 큰 겁니다. 경제 성장률 퍼센티지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이명박 정부, 그 고용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전환하기는커녕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 당신이 일자리의 질을 올린다고 그렇게 다락같이 약속했던 널지오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박순빈 논술위원의 질문이 아니라 20살에서 29살까지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오렌 버핏 67조님이 지방선거 투표율 비상, 투표율 3%포인트가 승부를 갈랐다라면서 2006년 투표율 51.6%일 경우 한나라당이 압승했고 2010년 투표율 54.5%일 때 야당이 승리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야당이 이기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지방선거, 저 매일 아침이요, 출근할 때 지하철 입구에서 꾸벅 인사하는 분들, 빨간 옷 입은 사람, 파란 옷 입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파란 옷 입은 그 기초의원 후보 한 명 정말 재밌는데요. 그 양반 이름이 조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조민국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어떤 공약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름역 7번 출구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꽤 깁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얼마를 퍼붓고 하더라도 자기 출퇴근하는데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초의원이 그럴 지경인데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올바른 일꾼들을 뽑을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점을 모두가 맹심해서 투표를 올리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투표를 오른다고 해서 제가 월급을 더 받습니까? 제 삶의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지긴 하겠네. 정신적인 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복학하고 나서 81년도에 대학에 다시 들어오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마구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식 노래로 성화됐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이게 정말 불편한 모양이에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고사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렇게도 무섭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 지정곡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억지 핑계를 대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도 빼앗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역사 그 자체다.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광주 들불야학을 이끌다 1979년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1981년 소설가 황석영과 전남대생 김종률이 백희환의 시에서 가사를 따와 만든 노래다.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고 금세 퍼졌다. 민주화 운동의 현장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이 노래 속에 짙게 배어있는 까닭이다. 5.18 민주화 운동 추모 행사에서도 이 노래는 빠지지 않았다. 국가기념일이 된 1997년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에서 공식 재창됐고 역대 대통령들도 함께 불렀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화는 이 노래와 함께 전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노래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망동이다. 그 망동을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8일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칫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 완화,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역시 이 노래가 북한과 관련된 노래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없애버려야 돼요. 엊그제는 보훈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듯한 단체들이 신문 광고를 내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색깔론을 폈다고 합니다. 정홍원이가 말한 반대 이론이 아마 이들 단체를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들 단체가 비싼 돈 주고 어떻게 광고를 냈는지 그 자금줄이 어디서 났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보훈처가 의견 수렴을 한 것도 대부분 이런 식의 그야말로 덮보잡 단체들이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짜맞추기를 여론이라고 하니 가랑치도 않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6월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장협의회도 같은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에 도전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그야말로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극우. 극우라는 우자가 들어가면은 진짜 우자를 갖다가 신봉하는 사람들 쪽팔릴 것 같아요. 그따위 여론이라고 오히려 더 큰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공식 기념국 지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서울 마포구 성산 일동의 나르는 제리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은 감자님도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도 소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칼럼은
진짜 안보의 주인공 김동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오늘 한겨레 칼럼 무인기 소동에서 만들어진 공포. 이거 무인기 소동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무인기 소동에서 본 만들어진 공포. 공포도 만들어집니다. 예. 최근의 무인기 소동은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껏 남북한의 전쟁 인식은 방어 우위에 입각한 전쟁관이었다. 전쟁 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 이래 공자는 방자의 3배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전쟁관이다. 상대방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잘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게 방어 우위 전쟁관이다. 그런데 이제는 긴 사정거리의 타격 무기와 저렴한 민간이 무기, 로봇, 인터넷을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는 군사기술의 혁신이 도래했다. 민간 기술을 활용한 군사기술은 이미 일반화되어 미국의 전쟁학자 피터 싱어는 이를 두고 전쟁기술의 평등화라고 했다. 더 나아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방어보다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공격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격 우위로 전쟁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더 유리하고 방어하는 쪽을 무너뜨리려면 방어 병력보다도 3배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이런 믿음은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2015년 통일대전, 우리식 전면전 준비 완료 등이나 남한에서 천명되고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 이런 언급들은 바로 공격적 전쟁관의 산물입니다. 먼저 공격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군사 교류를 통해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쪽이 주도권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남북한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게 김종대 편집장의 지적입니다. 공격적인 의도가 남북한 군사 조직에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조금 더 망설임 없는 선제 공격만이 안보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전쟁관이 최근 남북 정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면서 상대방의 군사 위협으로 인한 국가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시작했고 그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요인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상대방의 공격 신호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왠지 낯선 무인기가 나타나자 호들갑을 뜨는 소동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공격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판에 무인기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방공망과 정찰 체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군 경계 태세를 질타했고 김관진은 아주 군사적으로 기습을 당했다. 이런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잡한 수준의 소형 무인기 세대에 남한이 이렇게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는 것은 북한이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큰 혼란을 빠뜨리는데 성공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잡한 무인기. 그게 가공할 공격무기로 우리 언론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상상력의 공장에서 종편의 상상력 공장에서 국가 파멸의 시나리오가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공포. 이건 불안의 스트레스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레이더를 깔고 요격 부대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무인기를 막을 대안이 없다면 북한이 더욱 공격적인 의도를 깔고 공격적인 의도를 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김종대 편집장의 우려,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